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 강서준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까지 대거 몰려 이 대표를 지원 사격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과 발언 보고 오시죠. 자, 어떻게 하면 대장동에 9만 원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람봐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준호 대표, 방금 이재명 대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법 쿠데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게 헌정사에서 최초라고 하는데 최초라는 의미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 장면을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당론 아닌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 노웅래 그 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도 그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맡겨놨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당 차원의 논평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개인 자격 논평만 있던데 지지자들과 지도부가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민주당에서 당론을 공식적으로 낼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또 당론이 형성이 되는 당론 아닌 당론이 계속되는 민주당의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강서준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동안 이 방송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언제쯤 소환이 되고 소환이 되면 출석에 응할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소환에 응해서 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이 사건을 피하기보다는 정면 승부를 해서 법적 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네. 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여러 입장을 밝히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고 여러 언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셨을까요? 지금 멘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함정이라든지 사법 쿠데타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정면으로 맞서겠다라고 했는데 수사와 관련해서 이미 한 차례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또다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멘트는 전혀 안 나오고 함정, 쿠데타.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좀 예상을 한 듯한 멘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론을 좀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많은 단어들이 사용이 됐던 그런 좀 입장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강서준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게 보통 검찰에 출석할 때 그 포토라인에 잠깐 서서 그냥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거의 9분을 연설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이 좀 마음에 남아요? 저는 이제 사법 쿠데타다, 또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는 쭉 있었던 얘기입니다. 방금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건 자체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없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가 저는 주목이 되는데요. 뭐였냐면 이거는 그 성남 시민과 성남시를 위한 것이므로 적극 행정이다 이른바. 개인의 이익이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혐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그 자치단체를 위해서 후원이나 광고를 받는 것이 어떻게 개인의 이익이 될까. 검찰에서는 이것이 정치적 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치단체장이 일을 잘해서 자치단체 그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과연 뇌물자에서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앞서 결론을 예상했다라고도 하셨고 말씀하셨듯이 세금이 절감이 됐다, 개인적 이익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공익이었다라는 측면을 좀 부각했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뭔가 좀 이거 내가 좀 자신이 있다 이런 배경으로 좀 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상당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사례들이 많이 있긴 한데 상당히 애매한 지점에 와 있는 사건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FC에 후원을 받은 것이 누군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차례 무혐의가 났다는 부분도 상당히 또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뭐 아마 오늘 출석에 적극 임한 것도 분명히 본인이 가서 방어 논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좀 쟁점과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할 때 보면은 그 제3자 뇌물죄와 관련된 어떤 좀 법리가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은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고, 강소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행정과 관련된 공적인 단체, 시민구단에 대한 후원을 그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만든 미르재단과 동일시할 수 없다라는 그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제가 지금 수사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그 지금 언론 보도는 잘 되고 있지 않지만 그 후원금을 받은 이후에 성남FC 직원들에게 이제 성과금 규정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직원들 개인들에게 이제 성과금을 지급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인사들 중에 몇 명이 그 이재명 그 대표의 그 캠프 출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또 개인적으로 사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면서 그 부분이 좀 기소가 가능하다라는 뭐 그런 좀 의견까지 들었었는데, 아직 부각은 되지 않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좀 줄기찬 쟁점으로 나중에 좀 튀어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 대표가 보시기에 지금 오늘 보면 거의 이게 출석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거의 그 대통령 선거 때 그 지지자들한테 연설하러 오시는 모습 같았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도부, 당직자, 그리고 뭐 지지자에 들려서 처음에는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뭐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뭐 부흥회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모습을 묘사를 했었는데, 민주당 오래된 중진들 경우에 있어서는 박지원 원장을 제외하고는 어떤 입장 표명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고도 또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다만 지도부나 이제 이런 분들이 다 결집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그 검찰 수사의 결과를 무혐의가 반복될 것이라는 걸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여론전의 좀 성격을 가지는 그런 좀 입장 발표인 것 같고, 이틀 뒤에 바로 또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거듭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여론 결집을 통해 가지고 좀 방어를 하겠다라는 그런 정도 수밖에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민주당 내에서도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전 비대위원장했던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마치 이게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조사를 받는 것 같은, 검찰 조사를 받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좀 공감이 가세요? 지금 이제 제1민주당을 지금 최근에 흑역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국의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회자가 되는데, 이재명의 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진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피하고 있는 거고, 이제 민주당 전체가 검찰에 맞서는 이미지를 만들고, 검찰이 또 기소를 해버려가지고 만약 재판까지 가서 그 유죄까지 나왔을 때는 그 후유증이라는 게 민주당 당 차원에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차원의 후유증을 좀 최소화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론 아닌 당론으로서 이렇게 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일단 이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2년 전에는 무혐의 처분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번 검찰 소환 무언가 그 사이에 좀 달라진 점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 드리면 2018년도에 성남FC 의혹 고발 사건을 경찰이 2021년 9월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2신청이 있었고,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장인 박은정 검사가 보안 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수사팀 의견을 묵살했다, 이런 주장이 되기 위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수사 결과가 바뀌고 보안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경찰의 의견에 따르면 보안 수사를 해보니 성남시와 두산건설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부터 후원금을 논의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뭐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고, 반대 측에서는 이건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후원금을 주는 대가로 이미 사전에 이야기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인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검찰도? 그렇죠. 아마 그 근거는 뭐 언론에 나온 것은 어떤 뭐 그 진술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물적 증거가 더 중요할 겁니다. 아마 오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반박에 그런 걸 몇 가지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언론 보도 같은 경우도 그런 보도들 뭐뭐라 카더라라고 하면서 대충 넘어가 버리고 마는데 여기도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지 그게 누군지 거기에 대한 증거나 이런 거는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는 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결국은 그게 당연한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미리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 기밀이고 만약 먼저 공개되면 또 증거 인멸이랄지 또 방어 논리가 펴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검찰 수사에 같이 입회를 해서 변호인으로서 조력을 하다 보면 갑자기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의외치 않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경우도 있어서 아마 그런 카드들이 또 준비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뭐 결론이 공익이냐 사익이냐로 따지는 것이 사실 모호한 경계에 있다 보니까 사전에 공모했다라는 정황을 만약에 뭐 실질적 증거가 있으면은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어찌 보면은 뇌물죄는 그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만으로 기소가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그 본인이 실질적으로 재판에 가면 그 개인이 이익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솔직히 좀 덜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 청탁에 관한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건데요. 뇌물죄에서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를 요구하지만 사실 실무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면 대가는 바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3자 뇌물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그랬고 부정한 청탁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번 임시회 개표 갖고 뭐 방탄국회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할 시에 이제 불구속 그 불체포 특권을 이제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게 깔려 있었잖아요.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오전에 어떤 보도 보니까 검찰에서 뭐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멘트가 보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면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자회견에 나오는 이제 그 워딩을 좀 보고 검찰에서 검토를 좀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설 연휴를 앞둔 다음 주 초 정도에 영장 심사를 하는 일정으로 아마 갈 수도 있는데 아마 설 그 명절 밥상에 그 불체포 특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가능한지 여부가 좀 밥상을 올라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검찰이 그 정치적인 역할들을 계속 해 나가겠네요, 앞으로도. 이런 식의. 지금 보면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 이제 정계 인사가 다음 달 아마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이 돼 있고 인사 발표가 아마 설명 지나고 나서 발표를 할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지금 수사팀에서도 이제 수사팀 변경이 다음 달이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서 뭔가 좀 본인들이 할 거는 빨리 좀 결론을 내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정도에 뭐 영장 청구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뭐 기소는 분명히 할 것입니다. 뭐 기소를 안 할 것이면 소환조차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런데 과연 현직 의원인데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만약 여기서 그야말로 선을 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가면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뭐 특별히 도주 우려도 없고 더구나 지금 소환의 성실에 임해서 소환을 잘 받았는데 뭐 영장 청구를 한다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이제 아들에 대한 재수사를 하라라는 검찰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어디까지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뭐 임시회의를 수집을 한 부분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인사가 지금 이제 곧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뭐 이런 새로운 뭔가 좀 재수사 명령이란 게 이런 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 정치적인 생명이라는 게 오히려 이런 비리보다는 선거법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왜냐하면 그 부분 6개월 안에 판결이 나와버리는 부분이고, 선거법 같은 경우 유죄 판결이 나와버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400억 넘는 국고보조금을 이제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이슈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선거법에 있는 부분이고 이 지금 수사나 이 기소 그리고 본안까지 가가지고 공판에서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이거는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을 해보면은
일단 한번 소강 상태가 그 2월 달부터는 한 차례 오지 않을까. 선거법에 좀 집중하는 좀 그런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거잖아요, 선거가. 그러니까 설 명절 전후로 굉장히 그 가파른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찬바람이 아마 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성남FC 관련한 거는 어떻게든 본인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지금 불편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 같은 경우에 재수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그건 지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차원의 측근과 관련된 가족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계속 이런 이미지가 이제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검찰에서도 지금 이게 이재명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뭔가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도 좀 여론을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아들에 대한 재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혹시 강 변호사, 이 오늘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성남FC 말고 그냥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대장동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 네, 실제로 그 검찰 조사를 들어가면 뭐 만약 일반인의 경우라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대답할 의무도 없고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초유의 관심이 되고 민감한 사안인데 과연 이게 다른 걸 물어본다면 별건 수사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행동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환한 김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네, 것들이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뭐 그건 그 담당 검사의 재량의 여지니까요. 네, 그럼 이런 압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좀 보일까요? 오늘 이제 보도,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도를 보니까 원래 보통 이제 야당 대표급 정도나 이제 공직에 있으시는 장급 정도가 되면은 수사 책임자가 나와서 이제 간단히 차담을 이제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게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 차담을 그냥 생략을 하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자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어차피 그냥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그냥 조사를 받고 마무리를 해서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오늘 안에 그 조사는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재명 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을 지금 의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마 좀 이재명 신드롬 같은 단어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변양로라고 하는 그 기재부 쪽 국장 출신이 좀 소신 행정을 했다라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제 복지부동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시민구단 다 박살내는 새로운 뭔가 이재명 신드롬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여론을 좀 결집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받고 나서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할 말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할 텐데 검찰 역시 자기들이 흘리고 싶은 걸 계속 흘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제가 그 정진상 사실 그 기조실장과의 뭔가 좀 공모 관계가 좀 전제된 부분이고 정진상 실장을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정치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당장 이재명과 정진상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공유를 했다는 거냐, 선거밖에 같이 치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입증이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을 의식해서 좀 다른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그 수사적인 그 법리를 좀 숨기고 있고 감추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사가 이후 나오고 나면은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정진상과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계를 설명을 하는 새로운 뭔가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좀 예감이 듭니다. 오늘 이제 첫 소환 조사를 하고 나서 검찰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좀 압박을 할 것 같습니까? 사실 그 이재명 대표 소환은 이 성남 FC 사건만을 생각한다면 거의 이제 기소 막바지에 왔다고 보입니다. 방금 뭐 인사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마무리 수순이다. 이 사건의 기소에 대한 마무리 수순으로 보이고 아마 방금 아들 문제랄지 다른 사건들 또 남은 사건들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여당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매달 2일, 3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하고 3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본경선 투표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친윤 인사들로부터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이제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일단 이 부위원장 차이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이슈가 된 게 지난주에 이 방송인 여의도 초대석에서 인터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좀 발전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이철규 의원하고 회동했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온 거를 보면 물밑에서 굉장한 지금 이제 교통 정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사실 이제 저출산이 부위원장직 같은 경우가 뭐 굉장한 뭐 좀 자리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의 표명한 것처럼 4주 정도의 아마 출마 선언으로 좀 이끌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이철규 의원이 윤핵관으로 꼽히는 인물이던데 굳이 이철규 의원을 만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론이 그렇게까지 막 따라주는 그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은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부담이 되는 존재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경원 의원에게 뭔가 지금 꼭 그게 당대표 출마를 해가지고 대통령실과 맞서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당이나 또 개인이나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이득될 게 있느냐 좀 이런 식의 좀 설득 작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이 처음 만남이 아닌 걸로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나경원 대표도 뭔가 좀 고민하는 여지를 보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반복된 지금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대표가 실제로 좀 그 출마 준비를 좀 하는 걸로 좀 얘기가 좀 들리고 있어서 내주에 아마 출마 선언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 강 변호사께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 것 같습니까? 네, 이 방송 그 여의도 초대석에도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 뭐 관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그런 발언한 걸 제가 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기나 상황상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꽤 오랫동안 여론조사 1위를 해왔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나 기회를 상당히 놓치기 싫고 이번을 만약에 출마 안 한다면 향후에 본인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니 당대표를 뽑는데 뭔 국민 여론조사냐 당원들끼리 하겠다 했는데 당원들끼리 하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1위예요. 근데 이제 와서 나경원 의원을 또 친다? 좀 이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뭐 중대선거구제 이제 제안을 하는 걸 보면은 정치적인 자신감이 완전히 쌓여 있습니다. 이제 본인도 0점이 잡혔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과 그 정부와의 좀 일체감을 이제 본인이 좀 가지고 오길 바라고 있을 건데 그런 면에서 계속 전당대회에서 잡음이 있는 전당대회보다 본인의 좀 생각대로 좀 스무스하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전당대회를 원하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그런 포지션이 과연 그 보장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유승민계라든지 안철수 의원과 뭔가 손을 잡고 뭔가 반윤 연대를 형성을 해버리는 것 자체가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용납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물밑에서 이렇게 뭔가 교통정리를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라면 오히려 나경원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딱히 개인적인 뭐 저기는 있다 하더라도 과연 새가 있나 싶어서 이런 경우에 딱 여기를 잡는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권성동의 패착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장제원, 권성동과의 굉장한 그 경쟁이 있었는데 장제원은 이제 김기현이라고 하는 대리전을 내세워서 했는데 권성동은 본인이 참전을 해버렸다가 출마를 결국엔 포기하는 모양새까지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친윤으로 결정이 되는 사실상 김기현 의원을 좀 어떻게 당대표로 만드는지가 이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나경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권성동 의원을 출마 포기를 하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신경을 못 써버린 거죠. 저출산위원회로 교통정리 메시지를 보냈지만은
권성동 의원이 참전을 하면서 그 부분과 교통 정리를 하는데 많은 좀 뭐 에너지가 소비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나경원 의원을 실질적으로 좀 챙길 수가 없던 거 아니었냐, 좀 이런 좀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이제 반윤 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까지 보세요?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손학규 대표가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탈당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안에 있어도 시베리아고 밖에 있어도 시베리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외 인사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은 고민될 겁니다. 한번 반윤연대를 형성을 해버리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현상이 되는 건데, 그러나 반면에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를 반드시 지금 따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유승민과 나경원 전 의원을 이용을 해서 유승민과의 연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 나경원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그 반윤연대를 단계적으로 형성하는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경원 대표가 과연 어느 정도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좀 달릴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친윤으로 만들어서 더 이렇게 공고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자꾸 한쪽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저희 속담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는데 어디 빠져나갈 구멍을 안 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오로지 자기 사람만 쓰는 경향이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세는 없다고 하나 지금 현재 그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과연 지금은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해서 김기현 이런 친윤계 세력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어느 쪽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맞히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하면 안철수 의원의 세법이 좀 복잡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인지도랄지 수도권 기반인 점이 좀 주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대를 시도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뭐 제 의견은 아니지만 다른 인터뷰에서 본 걸 보면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유력할 수도 있다는 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거는 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막 대통령실에서 막 간섭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나경원 의원한테 힘을 실어주자는 이야기들도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뭐 다 끄고 가서 정계 개편을 할 수 있는 거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너 쪼개져 가지고 뭐 이합 집산이 되는 게 정계 개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청년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실제로 뭐 청년 당원들이 뭐 나경원 대표 쪽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숨겨져 있는 국민의힘의 뭔가 신규 당원들의 지금 뭔가 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뭔가 당심 그 여론조사가 높아지는 뭐 그런 부분이 좀 감지가 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마지막 변수이지 지금 세력 싸움으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상 좀 친명계는 정리가 돼서 김기현 쪽으로 좀 우세하게 좀 가는 거는 지금 이미 좀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랬더라고요. 이제 꼴대를 옮기는 게 안 되니까 선수를 패고 있다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꼴대를 옮기는 셈이 됐고, 이제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선수를 패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비판들 내부에서 나오는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정계 개편 같은 게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자들로부터의 재신임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좀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좀 두들겨 맞는 이미지를 본인이 이렇게 앞서서 좀 주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사실 대통령실이 나경원 의원에게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좀 비판 여론이 좀 강해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혹시 좀 고려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의원을 좀 밀려고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권성동 의원이
정리식으로 뭔가 좀 출마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지금 김기현 의원을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권성동 의원 쪽 사람들이 만약에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 여론에 힘을 잃고 만약에 도와주는 모양새가 나온다라면은 또 걷잡을 수가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만약에 차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좀 신공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을 놓고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아니면 대통령실의 눈치를 안 보겠다는 양쪽이 지금 나눠져서 계속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고요. 이어서 시청자들이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이 되는데요.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하는 상황을 보고 비자 발급 개시 여부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한 대뿐인 마을버스가 운행을 중단한 광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병원도 못 가는 처지에 놓였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광주광역시는 보조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마을버스 회사가 광산구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수익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때문에 적자가 흑자로 바뀌게 되면서 버스 회사가 시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고 결국 운행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해당 주민들은 노인들이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된다면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곧 설이 다가오죠. 이맘때면 영광굴비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는데요. 올해는 시름만 가득하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어획량 감소로 참조기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이 판매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판매량이 더 줄어들까 봐 굴비값을 올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라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아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톱10이었습니다. 네, 강서준 변호사, 이게 중국에서 지금 뭐 우리 정부는 그랬어요. 뭐 협의와 소통은 있었다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이런 보복 조치를 할 거라는 예상은 다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정도 예상이 있었고, 그 전에도, 자기들이 상호주의에 대등한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행동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인가요? 그 사드 배치 놓고 네. 한번 중국한테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저희 정부가 이번처럼 이렇게 뻔히 어느 정도 보복 조치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강하게 우리 정부는 왜 밀어쳤을까요? 보도를 보니까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중국 신임 그 외교부장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에서 보니까 좀 시각차를 해소를 못하고 지금 통화가 끝났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은 아마 그때 비자 발급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 안 그러고 이렇게 통화까지 외교 라인에서 공식적으로 통화까지 하고 이렇게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외교 채널이 중국과 지금 원활하게 좀 소통을 좀 안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문제가 있었을 때 굉장히 지금 대중무역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이제 확전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지금 외교 채널에서는 이게 무역 문제로 전가가 안 되는 확실히 선긋기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멘트는 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연결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냥 막 풀어주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찌됐든 대사관의 말에 따르면 풀어야 우리도 푼다 이런 식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무역 문제로 확전을 시키지 말고 그 전제에서 좀 터놓고 대화를 좀 하자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외교부에서는 좀 당황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은 당장 뭐 그런 멘트는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를 했을 때 바로 중국에서 나왔던 게 노 코리아였어요. 우리가 노 재팬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걸 중국에서 바로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서버리는 상황이면 결국에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가 이렇게 나섰을 때 중국 국민들은 더 심하게 반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출 수입하시는 분들은 답답한 노릇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는 부분들은 전혀 고려치 않았거나 저희의 외교 능력이 그밖에 안 되는 거거나 큰 문제거리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방역 조치를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내일부터 이걸 해제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파급력이 걱정이 되는 거는 무역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선을 긋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장기화 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된 해법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강 변호사, 이제 저희 설 얼마 안 남았는데 영광굴비 이제 나왔지만은 판매는 안 되고 네. 가격은 올라가고 이게 사실은 영광굴비만의 이중고는 아닌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이런 해결책들은 딱히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고금리에 고물가에 경기 침체 상황이고 이게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책이 딱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국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소위 설이 대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때 좀 뭐 호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보다시피 이 영광굴비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상인들이 아마 이번에는 되게 추운 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두 분과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성남FC 170억 후원금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제1야당 대표, 국회 제1당 대표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거는 뭐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성남지청이 워낙 지은 지가 오래돼서 뭐 좁고 그래서 막 거의 떠밀려서 올라가던데 일단 출석 장면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저도 네. 그 출두 장면을 보았습니다만 네. 이유열을 막론하고 제1야당 대표 네. 그것도 원내 의석을 3분의 2에 가까운 제1당의 대표가 저렇게 정치 보복으로 네. 경적 제거로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은 네. 우리 헌정사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불행한 일이다. 그렇죠. 그 저는 우리 정치권이 우리 국민이 네. 윤석열 대통령도 악마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은 네. 상대방인 이재명 제1당 대표도 악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 포토라인에 서서 한 10분 남짓 입장을 밝혔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받는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 성남FC랑 뭐 최순실 미르재단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르다.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검찰도 이걸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수사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적 제거다, 이재명 죽이기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뭐 동의를 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네. 아주 잘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특히 네. 성남FC 문제는 같은 검찰에서 네. 무혐의를 했던 것을 대통령이 바뀌니까 네. 다시 시작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문재인 네. 두 분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데 저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내란 세력으로부터 내란 음모죄로 없는 죄로 고초를 겪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을 하면서 눈두렁 시계 모략 등등해서 고통을 겪었다 이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들을 언급하면서 이게 사법 리스크였냐
검찰 리스크다, 검찰 쿠데타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검찰이 정권 신여에서 권력 뭐 그 자체가 됐다 이렇게 세게 비판을 했던데 이 검찰 권력 뭐 검찰 공화국 비판 이거는 이제 뭐 정권이랑 일전 대놓고 불사하겠다 표명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죠. 네.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을 거명한 것은 우리나라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정적 재개의 가장 샘플 케이스로 얘기될 수 있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도 받았습니다. 구속도 되고 더 억울한 것은 야당 총재 때 국정원의 조사를 받았어요. 그때는 안기부죠. 왜? 서경원 의원 월북 사건 때 그로부터 거의 20, 30년이 흘렀는데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정치권이 언제까지 저렇게 될 건가? 김대중 대통령은 신군부 법정에서 나를 마지막으로 정치보복을 없애라 라고 했는데 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어둡게 보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한다. 오늘 이 순간이 그러한 역사의 한 변곡점이 되겠다, 뭐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지금 이제 뭐 정치 탄압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무슨 정치 탄압이냐 개인 비리 수사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고민정 최고위원 뭐 장경태 최고 그리고 뭐 저 박홍근 원내대표 등등 지도부들이랑 뭐 일반 의원들도 뭐 김의겸 의원 신정훈 의원 등 이렇게 많이 나왔던데 저 의원들이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는 거는 조폭이다 뭐 이렇게 비아냥대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조폭 노릇을 하는 정권이 어디 정권입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야당 대표가 탄압 보복을 받을 때는 당에서 함께 나가주는 것이 동지입니다. 같은 당이 할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악마로 몰아서는 안 되고 이재명 대표도 악마로 몰아서는 안 된다. 악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윤석열 정부 정권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일종의 악마화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지적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검찰에서 무혐의 했던 것을 대통령이 바뀌니까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검찰도 정치검찰 정권의 앞잡이 이러한 불행한 과거의 검찰에서 이제는 좀 탈피할 때가 됐는데 저렇게 반복하면은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향후 대응 관련한 질문에 입장을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가 답정 기소다, 뭐 답 정해놓고 하는 기소다. 그래서 거의 본인 스스로도 기소가 될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의 사실을 밝히는 건 뭐 의미가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향후 이제 이러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등 여러 가지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국회에서는 그러한 것이 용납되지 않죠. 검찰이 그대로 넘어가겠어요? 불구속 기소가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 여의도 초대석에 나와서 관전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뭐 마음을 굳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약간 파장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약간 상상 이상인데 거의 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대통령실이랑 여권에서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나요? 그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레드카드를 줄 사람한테 줘야 돼요. 줄 사람이 누구예요? 이상민 장관이에요. 여기는 안 주고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습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100% 당원 경선 국민은 빠진 거예요.
거기에 또 윤심을 대변하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결선 투표. 이것은 유승민 전 의원, 네. 민심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못 나오게 한 거예요. 네. 떨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심은 네. 나경원 저출산 부위원장이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 레드카드를 준 거죠. 나오지 마라.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만약 여기에서 굴복을 하고 나오지 네. 못하면 나경원의 미래는 없어요. 아, 안 나오면 미래가 없는 미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네. 유승민 민심을 가지고 있고 네. 나경원 당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핍박과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당대표 경선에 임해서 네. 되든지 음. 떨어지든지 음. 또 떨어지더라도 처참한 탄압을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가면은 저는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지 네. 미래는 아니에요. 유승민, 나경원이 미래예요. 잘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경원 전 대표 원내대표를 주저앉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라고 한다면은 나경원 부위원장은 뭐 윤석열 정부 성공 위해서 뭐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나오겠다고 하는데 왜 굳이 그래도 넌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까칠하잖아요. 까칠하다고요?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네. 내년 총선에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대표로 임명해가지고 완전히 윤석열 핵심 세력으로 공천을 해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윤석열 당을 만들려고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무리수를 써서 레드카드를 남발해서 소위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권성동도 나오지 마. 당심을 가지고 있는 나경원도 나오지 마. 하면은 누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총선 때 네. 공천을 칼질을 한다고 해서 국민이 당원이 그대로 가느냐. 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곰곰 생각해보다 보니까는 2019년 6월에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 지명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그 자유한국당 야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였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명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윤 후보자 내정 발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 보복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사회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등등 하면서 윤석열 총장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아주 세게 비판을 했는데 혹시 그때 앙금 같은 게 좀 남아있는 건 물론 아닐까요?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세간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여의도에서는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네. 부위원장이 학교에서 굉장히 가깝다고 친했다고 알려졌어요. 하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국민은 없고 내 당이다. 이건 윤석열 당이니까 내 말 들어라. 라고 하지만은 정치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먼저다. 나를 따르라. 그렇지만은 민심과 당심이 굉장히 아직도 2달 남았으니까 나빠졌을 때 저는 그러면 그것이 용납될까? 일단 나경원 부위원장이 뭐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선거라는 게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지만 조직이랑 사람이잖아요. 근데 출마를 한다고 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다음 총선 공천이 걸려 있는데 뭐 편을 들거나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건 모르죠. 투표장에서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니까. 또 인터넷으로 하더라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이 지금 현재처럼 한 2달 사이에 어떻게 가느냐를 잘 봐야지. 유승민, 나경원 여기서 불해가지고 출마 안 하면은 다음 미래가 없어요. 나오기는 나올 걸로 보시는 저는 나오리라고 보고 네.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무슨 전시회 2023 굿바이 전인 서울이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열릴 예정인데 거기 윤 대통령이랑 뭐 김건희 여사, 뭐 한동훈 장관 등등 이렇게 약간 풍자 그런 전시회 하려고 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그거 다 떼가 버렸다고 하는데 그 관련 그림들이나 사진들 혹시 보셨나요? 보도를 통해서 보았는데 물론 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존중돼야죠. 음. 그렇지만은 또 한계가 있고요. 국회에는 그러한 전시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 네. 특히 사무총장이 이광재 네. 전 의원 아니에요. 네. 이분이 그러한 것을 불허한 것은 극렬한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참 잘했다. 잘했다. 참 잘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네. 풍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좀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나친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전시를 불허하는 것이 규정을 지키는 일이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역시 이광재 사무총장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답다. 국회의원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그 에드와르 마네 뭐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올랭피아 그림 그 세월호 7시간에 빗댄 뭐 더러운 잠 이때도 국회의원에 관해서 전시했다가 논란이 되고 최근에도 뭐 윤석열 차 등등 해서 있는데 이거를 보여주고 본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해야지 왜 보지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차, 윤석열 차 네. 그러한 것은 고등학생의 풍자 만화인데 그러한 전시장에서 네. 전시한 것하고 국회라는 그 규정이 있는데 국회는 전시를 할 때 뭐 지나친 정치적 네, 네. 이런 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광재 사무총장은 그러한 규정을 중시하고 또 삼권 분립된 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친 것은 삼가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